안녕하세요. LG화학 CTO 분석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박재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해서 공유드릴 내용은 R&D 생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랩 적용 사례를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스마트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진 사례들 소개, 그러고 나서 LG화학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랩이랑 이제 랩 오토메이션이랑 뭐 다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실험 자동화를 하는 거고, 이제 로보틱스 기반으로 이렇게 그동안 이제 연구원들이 직접 실험을 했던 거를 자동으로 실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들이 있는 실험들을 연구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제 로봇을 사용해서 실험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랑 비용을 절약하는 거를 가지고 랩 오토메이션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이제 반복 실험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AI랑 같이 연동돼가지고 최적화 쪽 문제를 푸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레시피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시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다음 레시피를 설계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랩 오토메이션이랑 이제 스마트 팩토리랑 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들이 많은데, 크게 보시면은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자동화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성이 확보되는 거, 그리고 체계적인 데이터가 관리가 가능한 거, 뭐 이런 거는 공통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차이점은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아마 투자 규모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화 라인,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라인 전체가 이제 자동화가 돼 있어야지 효율이 나오는데, 사실 랩 오토메이션에서는 어떤 기능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정 반복되는 실험이나 액션, 딱 요것만 사실 자동화를 해놔도 나머지는 연구원들이 이제 같이 협업하면서 로봇과 협업하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구하는 바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해서 자동화를 추진하는 반면에, 이제 랩 오토메이션 같은 케이스는 사실 어떤 빠른 속도, 생산성 이거보다는 실제 정확한 실험, 그리고 일관적인 데이터 이거를 게더링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랩 오토메이션을 구현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빠른 시간에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느냐, 그거보다는 실제 실험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화하면서 얻는 이점은 이제 연구원들이 그 시간에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시간을 줄이고 좀 더 창의적인 다른 거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하고, 사실 캐파적인 면에서도 조금 연구원들이 할 때보다는 높아지는 게 당연한 게,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연구의 시간의 단축보다는 이제 한 24시간 활용을 하면서 올라가는 캐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연구 분야나 연구나 이제 개발 분야에 사용되는 기술을 이제 랩 오토메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실험 계획하는 거, 그리고 장비 제어하는 거, 그리고 이제 림스라고 하는 이제 연구실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고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원 시간 비용이 그나마 좀 절약되고, 그리고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예, 이런 게 스마트 팩토리랑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생산성, 효율성, 품질 등 이제 생산 지표 향상의 목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개발되어 있는 장비인데, 전시회 가면은 요새 랩 오토메이션 쪽 전시회 가면은 항상 독일은 이거를 이제 내놓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허니콤으로 이제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듈 하나하나가 이제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팔이 갖고 있고, 얘는 뭐 원심 분리기가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리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육각형들을 잘 모아가지고 조합을 하고, 그래서 실험 테이블을 하나 새로 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랩에서 이제 기능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랩 오토메이션을 했을 때 이제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실험의 프로세스 시간이 줄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얘는 스스로 계속 실험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도 계속 실험을 시켜서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원들이 이게 랩 오토메이션이 된다고 사실 인원이 감축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반복적인 실험을 하는 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포뮬레이션 실험을 한다, 뭐 레시피를 최적 배합을 찾는다 그러면은 자동화 실험에서는 정말 레시피를 잘 찾을 수 있지만, 연구원들은 그동안 그 새로운 원재료에 대해서 또 합성 실험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작업이 이제 대체되는 거지, 연구원들이 뭐 대체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독일에 뭐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독일에 가서 잘 갖춰놓은 회사에 가서 이제 물어봐도 연구원들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이나 데이터를 핸들링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업무가 전환됐다라고 하지, 이제 그 사람이 뭐 줄었다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용적인 것도 물론 이제 실험을 많이 하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제 연구원들이 할 때보다 이제 그 효율적으로 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절약 포인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정확성과 일관성이 향상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연구원들이 실험을 할 때 어려운 실험 같은 경우는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포뮬레이션에서 최적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람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수나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도 있고, 최적점이 또는 이제 그 반복적인 실험에 어떤 제한되는 횟수 때문에 연구실에서는 됐는데 파일럿 가니까 안 되네, 뭐 오늘은 됐는데 어제는 안 되네, 내일은 안 되네, 뭐 이런 식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얘는 굉장히 그 많은 실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분석이나 그 배합을 뭐 10번 이상 해라 그러면은 데이터 자체가 이제 어떤 이상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원들이 물론 지금 그 각 회사에도 이제 어떤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제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겠지만, 관리하는 데이터 시스템이 있겠지만, 결국에 수기를 입력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분석 장비를 자동화를 통하면은 이제 그 분석 장비도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실험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 DB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당연히 그 실험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드 서치를 정말로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실패한 데이터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다른 해석을 한다든지 뭐 DX 기술을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뭐 한다든지 했을 때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아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연성과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기능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어떤 액션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배합만 해라. 그러고 나서 샘플을 사출해라. 아니면 배합 다음에 이거는 뭐 코팅까지도 하고 건조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라인을 통해서 이동하긴 하지만 특정 그 액션만 하고 특정 실험만 하고 요거는 이런 분석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온라인에서 구동이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실험실에 가지 않고도 오피스에서도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다음에 어떤 문제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건데 이제 로봇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지금 저희 회사도 고농도 산을 핸들링하거나 아니면 다른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을 다루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 함으로써 연구원들 안정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슈퍼드라이룸이나 아니면 이제 팹 같은데 이제 특별한 대기 조건 하에서 실험하는 경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조건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굳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통해 가지고 통제된 환경 하에서 실험을 하면서 이제 작업성이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랩 오토메이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통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대부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자동화 장비. 그래서 자동화 장비를 설계하고 이 컨셉을 뭐 이렇게 구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실험 자동화는 거의 다 커스터마이징 장비입니다. 그 실험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능 중심으로는 나눌 수는 있지만 또 그 기능에 항상 업그레이드가 뭐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동화 장비를 설계하고 이제 그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림스 시스템에 잘 집어넣어서 이제 분석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여기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가 있느냐.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해석을 기반으로 또 다음 넥스트 타겟을 잡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그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AI를 통해 가지고 뭐 단순히 이미지 분석에서 뭐 어떤 사이즈를 잰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머신 비전으로 또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레시피에서는 결과가 이런데 다음 레시피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 최적점이 글로벌 미니멈이냐, 로컬 미니멈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 이제 주로 베이지한 실험 방법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대략적으로 랩 오토메이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례들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토론토 대학에서 2020년 5월에 이제 그 논문으로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3개 정도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2개는 대학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완성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굉장히 핫했던 거는 이제 그 자율주행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최적점을 자기가 스스로 계속 반복적인 실험을 하면서 찾아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이언스랑 네이처에 각각 그 다른 학교에서 이게 발표한 게 나왔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페로스카이트 솔라셀용 이제 HTM을 개발하는 건데, 영상을 보시면은 순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액을 배합을 하고요. 스핀 코팅을 하고, 이제 어닐링하고, 그다음에 광특성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전도성 측정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다음 이 배합을 어떻게 가져가야겠다는 걸 스스로 판단해서 계속 돌리는 거고요. 학교에서 캐파는 사실 작습니다. 그래서 30시간 동안 이제 35개의 샘플을 해서 최적점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피페트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일회용으로 쓰는 애들은 이제 좀 미리 로딩을 해놔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당연히 원재료도 이제 여기에 이제 작업자가 미리 로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게 재는 거 이제. 그리고 일회용 피펫은 폐기 처분하고. 제가 이제 그 장비들 만들다가 보면은 사실 이게 되게 허접한 영상처럼 보여도 요소에 좀 그 핵심 유닛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보였던 그 뚜껑 여는 것들도 사실 그 뚜껑이 잘 열고 닫기가 쉽지 않거든요. 스핀 코팅을 이제 스스로 하고요. 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액을 들 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다 뱉었다가 하면서 이제 액이 뭐 가라앉아 있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혼합을 시켜갖고 다 띄우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닐링 한다고 뭐 표현은 하지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힛건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펴놨는데 여기에 잠깐 넣었다 빼는 거고 이제 당연히 이제 측정 결과가 같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다음 실험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전도성을 재고요. 보시면은 이제 뒤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막 그 계산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버트가 이 모니터 역할이 이제 로버트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음 베이지안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순식간에 올라갔지만 이렇게 탁탁탁 올라가는 게 실험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실험을 설계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최적도 잘 되는 거를 확인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고, 요거는 이제 리버풀 대학에서 나온 건데, 네이처에서. 목적은 이제 그 광촉매를 실험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성이랑 농도랑 뭐 이런 가지 10가지 변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언제 수소 발생량이 제일 높게 나오는지 해가지고 실험을 했었고, 하루에 이제 충전 시간 제외하고 21.6시간을 해서 8일 동안 688번을 실험했다라고 하고요. 네. 초기 조성보다 6배 수소 발생량이 많은 조성이 탐색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초기 이것들이 이제 그 조건들이고요. 초기 세팅치는 이랬는데 얘가 열심히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가더라. 예, 약간 이런 내용이고, 얘는 아까랑 좀 다르게 이제 무빙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실험 장비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뚜껑도 열어주고 여기 로딩도 하고 업로딩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거고요. 그것도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밤새 뭐 주말 내내 열심히 실험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광촉내 그 수소 발생량도 하기 위해서 이제 GC도 찍고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로 보이는 이제 C라고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그 파우더 도징하는 데거든요. 네, 파우더 배분하는데 이것도 그 액상 배분보다는 사실 파우더 배분이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부는 개발하고 일부는 사온 거를 사용해가지고 자동으로 계속 실험을 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만든 거라서 좀 어떻게 보면 허접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 회사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려고 이제 독일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에보닉이랑 BYK라는 데서는 코팅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코팅용 이제 첨가제나 뭐 코팅 액 등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그 1년에 걸쳐서 장비 컨셉만 엄청난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 투자비가 한 270억 정도 거의 뭐 건물값 포함이긴 한데 건물 장비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장비가 투자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엔지니어는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그냥 데이터 해석이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정도. 그 다음에 실제 운영은 한 3, 4명의 테크니션이 이제 교대 근무로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보닉 같은 경우, BIK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220 샘플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중 무휴로 8만 개의 샘플 실험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연구원들이 할 때는 뭐 하루에 10개 정도 하니까 대충 뭐 20배 정도는 빨라졌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는 정말 그 데이터 재현성이 좋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두 번밖에 실험을 못할 거를 얘는 10번을 시켜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상은 보시기 전에 이제 대략적으로 그 도면을 보시면은 그 뭐 에보닉이나 BIK나 뭐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캠스피드라는 그 하나의 업체에서 납품을 했고요. 여기 이제 리퀴드 도징하는 데가 있고, 이제 그 미싱해서 파우더도 섞는 게 있고, 이제 레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일 따라서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필터레이션도 하고 막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액을 핸들링 하는데, 액을 배합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코팅을 평가하고, 뭐 유변물성 측정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액 쪽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이거는 BIK에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고요. 파우더 도징도 굉장히 큰, 아까 그게 파우더 컨테이너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이제 쉐이킹, 파우더랑 배합하고 쉐이킹하고, 뭐, 필요하면 원심 분리기 하고, 이건 유변물성 측정하고, 스프레이 코팅, 뭐, 코팅성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오퍼레이터가 그럼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잘 돌아가는지 보고 있는 거, 그리고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저 샘플들이나 소모품들 이렇게 일괄로 다 이제 로딩해 주는 거,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BIK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보닉이 사실 그 2016년에 검토해서 17년에 도입됐고 BIK가 1년 정도 늦게 도입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BIK는 좀 더 잘해놨습니다. 아예 컨트롤룸이 있고 터치 패널로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떤 작업 지시를 하는 그런 컨트롤룸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다 활용하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첨가제를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팀이 새로운 첨가제를 만들었는데 이 첨가제가 이제 기존 그 염료랑 아니면 코팅 다른 액이랑 섞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첨가제를 얼마나 넣어야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실험할 때 이렇게 계속 DOE를 해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거품 믹싱 했을 때 거품이 나는데 이런 거품이 덜 나려면은 어떤 거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이런 걸 해가지고 최적점을 찾아봤다 이런 사례들도 공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앞에는 이제 선진사의 사례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화학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를 거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제가 지금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무기 재료 성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ICP-OES라는 분석을 합니다. ICP-OES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메탈에서 나오는 불꽃색을 가지고 이게 어떤 원소의 메탈이구나 라는 걸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그거 과정에서 이제 얘를 그 산에 녹여야 됩니다. 메탈 파우더이기 때문에 메탈을 굉장히 강산에 가열을 해가지고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가 또 이제 너무 고농도니까 희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얘를 ICP에 집어넣어서 얘가 어떤 원소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메탈이 그냥 산에 잘 녹아주면 좋은데 쉽게 또 안 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산, 질산, 황산, 불산, 가산화수소까지도 다 넣어서 강제로 막 녹여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가열 과정도 좀 오랫동안 가열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의 흉 중기가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연구원들이 항상 가열할 때 가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당연히 이제 샘플 이제 분치하는 거, 파우더 분치하는 거, 그리고 산 주액하는 거, 그리고 희석하고 웨잉하는 거,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동화 장비를 설계를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보니까 실제 사람이 했을 때랑 이 장비가 반복적으로 했을 때랑 이렇게 평가 자료가 있는데, 이 아래 거는 이제 장비 자체의 RSD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이제 각 유닛마다 반복 재현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장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잘 써먹으려면 이제 근데 사람 대비 좀 더 어떻게 나아졌냐, 사람이랑 비슷하냐, 이런 거를 평가해야 되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이제 그 자동화 장비에서 나온 데이터들의 그 RSD고, 이 주황색은 그 연구원들이 직접 실험을 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이 회색은 이거는 그 사업부에서 품질팀에 이것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하신 거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어떤 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좀 자동화 장비가 나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람이 정말 정말 잘하는 것도 있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분들은 계속 업무가 이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전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만큼은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동화 장비를 써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사람이 하는 것만큼 나온다, 게 검증이 돼가지고 저희가 계속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비 구성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파우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우더 분치하는 게, 정량을 분치한다라는 게 여러 솔루션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또 특히나 요구하는 거는 얘는 이제 그 파우더에 있는 금속 조성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차 오염이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떤 보통 보면 이제 그 컨테이너 내에서 어떤 그 바이브레이팅을 통해 가지고 막 도징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한 번 도징하고 나서 시료가 바뀐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어떻게 세척하느냐, 아무리 세척해도 조금 뭐가 이물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이물들이 결국 조성 분석에서 이제 다른 디펙트로 뜬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분석하려는 시료에서 전혀 다른 물질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징 솔루션 자체도 어려운데, 파우더를 분치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교차 오염이 없는 상태로 분치해야 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열심히 찾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그 작년쯤에 이제 메틀러 저울사에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작년쯤에 한국에 도입됐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이거 한번 테스트하자 그래가지고 해서 이런 뭐 깔때기 같은 모양,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샘플링을 달아서 이렇게 로딩을 해놓으면, 이 로어팔이 이걸 들고 가서 이제 일단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파우더 도징, 저울이 깔때기에서 이렇게 톡톡 털고 뭐 무게를 재는 거고요. 이것도 깔때기를 일회용으로 씁니다. 저희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교차 오염의 이슈 때문에 얘를 뭐 씻어 쓰거나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랑 큰 차이점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거기도 이제 당연히 파우더 도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크게 있고, 교차 오염이라고 그럴 게 없을 게 양산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재료만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이제 항상 새로운 재료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해서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뚜껑 여는 거 모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게 뚜껑이 뭐 아까 영상에서는 막 쉽게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뚜껑이 여는 것도 어렵고 닫히는 것도 어려운 게, 이 피튜브 자체가 불량이 있어요. 뚜껑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온 애들이라든지 약간 찌그러져서 들어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아닐 테고 매끈하게 이렇게 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저희도 실수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그리고 이제 산 주액하는 부분은 아예 저희가 뒷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산의 뒷부분이 이제 아예 다 도액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도어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산 주액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장비가 구성되어 있고, 희석도 되어 있고요. 희석 장비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파우더 핸들링 하는 거고, 전에 이제 튜브의 무게를 재고 뚜껑을 열고요. 저를 보시면 굉장히 도징이 저희가 타겟팅한 그램 수대를 되는데, 저희가 20mg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이게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산을 주입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연구원에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파우더가 그렇게 도징되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벽면에, 정전기 때문에 벽면에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액을 그냥 쭉 넣는 게 아니라 벽면을 약간 씻어주면서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액션들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 실험 자동화 장비들이 다 커스터마이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물이랑 뭐 희석하는 과정이고요. 네. 초기 모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 했었었고, 사실 속도면이다 그러면은 협동 로봇팔 쓰는 것보다는 XY GPU가 더 빠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굳이 이제 로봇팔을 쓴 이유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될지 모르니까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봇팔로 해서 했고, 지금 저희는 이제 여기에다 단을 더 쌓아가지고 캐파업을 했습니다. 실제 써보니까 연구원들이 정말 좋고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캐파업
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옥신 분석인데요. 다이옥신은 그 공장 폐수가 공장 폐수에서 다이옥신이 나오는 거를 저희가 매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극미량의 그 다이옥신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농축하고 뭐 정제하고 액수출하고 이런 정말 긴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일단 공장에서 폐수가 오면은 거기서 여과 필터레이션 하고 뭐 그리고 굉장히 크게 옵니다. 말통으로 크게 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냥 그 필터에 부으면 안 되고, 이게 침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침전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흔들어서 이렇게 뭐 핸들링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뭐 활성탄 정제하고 해서 다이옥신만 겨우겨우 남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석기기에 넣으면은 이제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다이옥신 저희가 측정하는 게 피코그램입니다. 네, 굉장히 조분의 1g 정도로 굉장히 극소량이기 때문에 오차율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자동화 장비랑 이제 사람이 직접 실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를 보면 이 정도 오차율을 가지는데, 이게 굉장히 극미량 분석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조차 그 인정하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측정에서의 이 정도 오차는 당연히 인스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도 그러고 뭐 연구원도 할 때 정말 전문가가 하더라도 이거는 많이 편차가 있는 실험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이제 많이 이제 씻어내는 과정, 워싱하는 과정, 뭐 이거를 농축하는 과정, 이것들을 거의 다 이제 100% 붙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실험 한번 하자 그러면은 뭐 5일간 주구장창 출퇴근하면서 이것만 했었던 실험이었고요. 얘는 이제 컨셉이 너무 명확해서 저희가 이제 로봇팔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직교 로봇 갖다가 썼는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빨리 구동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반적인 실험에서의 그 딜레이는 바틀렉은 이런 농축 과정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이제 다루는 게 뭐 바틀렉은 아니라서 저희가 만들 때부터도 뭐 택타임은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었고, 여기도 이제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정제부랑 농축부로 나눠져 있고요. 정제부 쪽에서 이제 뭐 시료 편취하고 이제 뭐 핸들링 해가지고 이제 필터레이션 하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제 농축부 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농축 과정에서 이제 다시 또 엔트 퍼징 하면서 계속 농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윗부분이고요. 이것도 지금 시료도 이제 계속 가만히 두면은 침전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고 있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약간 여기 부분입니다. 지금 정제하고 농축하는 부분이고, 사실 앞에 이제 또 여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데를 먼저 자동화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정제 농축 부분을 먼저 자동화를 해놨고, 아까 BIK나 에보닉사 그 독일 장비들 보시다가 저희 장비들 보면 또 약간 허접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대규모 투자금을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놓을 수 있지만, 저희가 뭐 조금씩 해보는 거죠. 소규모 투자 자본을 가지고 이거 자동화해보고 저거 자동화해보고, 항상 근데 고민을 같이 하는 거는 연결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장비들이 다 이제 나중에는 뭐 AGV가 돌아다니건 아니면 레일을 설치하건 뭐 그래서 서로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그거를 감안하고 장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축 과정인데 이제 농축 과정도 이제 그냥 가만히 해서 열이랑 N2만 퍼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서 뭐 하는 과정들이 있고, 여기도 이제 노하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분자 배합
인데요. 이제 이거는 앞서 두 개 말씀드린 거는 사실 그 어떤 AI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반복적인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동화를 해놓은 거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 폴리머 이제 배합인데 압출하고 막 하면서 이 배합 레시피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그 AI가 판단을 해서 다음 실험을 설계를 하는 장비고요. 이제 폴리머 레진들이 이렇게 그 떨어지면서 이렇게 배합을 합니다. 그 배합량을 맞춰서 압출기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폴리머를 뽑아서 펠레타이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펠렛이 폴리머가 배합된 폴리머가 이제 펠렛 형태로 이제 떨어지고, 얘를 이제 지금 구현해 놓은 거는 저희가 열 분석만 합니다. DSC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DSC 이 캐퍼에 펠렛 하나만 딱 들어서 놔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캐퍼에 DSC 캐퍼에 넣어서 캐핑하면은 얘가 이제 DSC까지 올려주면은 분석 장비들이 다 이제 오토 샘플러 정도는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이 분석 DSC 분석 장비가 이제 그 오토 샘플러를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 같이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DSC 결과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포인트 찾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그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배합을 어떻게 해야겠다, 뭘 어떻게 찾아가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이제 최적 배합을 찾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공유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거기서 논점이랑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발표하는 내내 이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제일 그 선도사들도 그렇고 제일 좋은 점은 이제 고품질 데이터가 대량 확보 가능하다. 한 번, 두 번밖에 실험 안 하는 거를 여러 번 하면서 어떤 아웃라이어로 재수 좋게 걸린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그런 트렌드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자동화 실험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 연구 인력들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창의적인 솔루션 개발에 이제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에보닉이나 BAK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연구원들이 뭐 하냐고 했을 때 거기 자동화 장비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야 걔는 이제 반복적으로 레시피만 돌리는 애니까 어떤 새로운 첨가제를 개발한다든지, 뭐 새로운 뭐 염료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에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기술력 있게 집중해야 되는 거에 연구원들이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또 있을 거고, 그 초기 투자 비용 감안해서 자동화 대상 아이템 선정이나 중장기 계획 하에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300억이라는 투자금이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그렇게 크게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어렵다면은 이제 부분이라도 이렇게 해보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 기술 역량을 넓힐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겠죠. 내년엔 뭐 하고 내후년엔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저도 그 회사에 있다 보니까 많이 고민이고, 그런데 이제 그 투자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 장비가 도입됐을 때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뭐 뚜렷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산처리 장비를 이렇게 자동화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얼마큼이 개선 금액이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제가 그 에보닉이나 BIK 갔을 때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300억이나 투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베니핏에 대해서 뭐 계산하거나 뭐 그런 거가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물론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운 아이템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먼저 자동화할 거냐에 대해서 선정도 굉장히 그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 반복 실험이 많거나 안전환경 같은 경우, 이제 안전환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돈을 투자금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항상 그 갖춰야 되는 세프티 이슈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화학 쪽에서 저희가 그 포뮬레이션이나 좀 단순히 쉬운 것만 소개드리긴 했는데, 사실 화학의 꽃은 이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반응을 자동화해서 그 반응 경로를 가는 거를 최종적으로 꼴을 삼겠다 하면은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반응 발열 반응 같은 경우 이게 몇 도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원재료랑 어떤 원재료랑 섞었을 때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선정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반복 실험만 하는 거 말고도 이제 분석 장비들이 같이 붙어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금 그 회사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거 3개 중에 하나는 이제 DSC랑 연결되어 있지만, 앞에 2개는 연결되어 있는 모습은 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또 다른 장비들은 연결을 막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클로즈 루프로 실험부터 분석이랑 측정까지 다 가능한데, 근데 분석 장비들의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통신 포트를 안 열어줍니다. 쉽게 안 열어주고, 그렇다면 이제 이 장비를 어떻게 구동시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거 인프라까지도 다 감안해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도 이제 당연히 기능 중심으로 구현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들어가고, 장비 대수가 사실 많이 구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특정 실험을 대처하는 건데, 이 실험 대처를 위해서 뭐 5대, 6대를 발주내겠다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손은 많이 가는데 재미는 없는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장비 업체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끌고 갈 거냐.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플러스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커스터마이징 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 장비들에 대한 특허권은 또 누가 가져갈 거냐. 그리고 경쟁사에 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협업하면서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찾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뭐 생산시설 자동화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이제 좀 매체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연구개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시설, 특히 이제 화학 분야에서 뭐 성분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례는 잘 접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영상까지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당장 이 투자 대비 당장의 효과를 보고서는 사실은 쉽게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오토메이션 과정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전 문제는 일단 저희가 많은 미리 사전에 이제 또 방지를 하고 많은 그 기능을 넣어놔도 뭐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특히나 화학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최대한 뭐 넣어놓고는 있지만, 방지책을 넣어놓고는 있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안전 문제가 이슈된 적은 없는데, 검토하는 것고 기능 구현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기기가 장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야간이나 주간에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주말에 사람이 없을 때 돌리다가 이상이 있으면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일단 이상이 울리면 담당자한테 문자가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비상 정지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린 거 외에서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폭발 위험성이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이제 다 온도 센서는 디폴트 당연히 달아놓고, 그다음에 얘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이제 얘가 이상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카메라에서 알람이 또 울려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협동 로봇이 사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산업용 로봇보다는 좀 편하긴 하지만 그 안전환경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로 좀 많이 고민도 했었고 실제로 많이 이렇게 곤란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석 팀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서 이렇게 자세하게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